명절에 밤하늘을 수놓아야 할 폭죽 소리 대신에 둔탁하고 날카로운 총성이 수도 한복판에 울려 퍼지는 장면.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머릿속으로 그려보시죠. 때는 2026년 2월 21일 음력 정초 닷새입니다. 네, 수만 명의 가족이 모여서 따뜻한 덕담을 나누어야 할 베이징의 춘절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상징인 폭죽 대신에 실탄을 장착한 무장 병력이 최고 권력의 심장부인 중나나이를 향해 진격했다. 이런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견고한 성벽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제국에 지금 심상치 않은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의 진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자료들은 그 가벼운 가십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최근 내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소문들이 워낙 많잖아요. 맞습니다. 권력층의 암투 소문부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2026년 최악의 경제 한파를 분석한 국내외 보고서와 현지 영상들까지 이 파편화된 뉴스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단순한 해프닝 같지만 이걸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면 거대한 퍼즐이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의 최상층부부터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평범한 시민들까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하필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 기저에 깔린 맥락을 꼼꼼히 해부해 볼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이면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이번 심층 분석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저와 전문가는 오늘 다루는 원문 자료들의 주장이나 데이터, 그리고 현지에서 돌고 있는 소문들을 여러분께 최대한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가이드 역할만 수행합니다. 네, 우리는 결코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대변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오직 제공된 정보의 퍼즐을 맞춰서 여러분이 상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자, 그럼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권력의 심장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2월 21일에 중나나이 무력 충돌 소문. 자료를 보니까 군부의 특정 파벌의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더군요. 네, 그 2월 21일 이른 아침의 정황을 묘사한 현지 증언과 영상 기록들을 보면요, 베이징의 핵심 권력구역으로 다수의 무장 부대가 밀집 대형을 유지한 채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군용 트럭이랑 장갑차들이 주요 도로를 통제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중나나의 내부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흘러나왔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특히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리차오밍 육군 사령관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리차오밍은 지상 전투 무력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 아닙니까? 네, 만약 정말로 군사 행동이 있었다면 그의 지휘 아래에 있는 지상군 병력이 움직였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반대편에는 최고 권력자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천유한 베이징 위수구 사령관 세력, 그리고 최근 구금설이 돌았던 장유샤, 류절리 같은 군부 핵심 인사들을 지지하는 세력 간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붕의 권력 투쟁이 무건의 숙청을 넘어서 이제는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는 아주 뼈아픈 분석이네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에 무게를 실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사건 전날에 등장합니다. 2월 20일 중국 군부의 공식 매체인 해방군보에 먼저 결단하고 먼저 행동하라는 아주 도발적인 문구가 실렸습니다.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당장 미군과 무력 충돌이 벌어진 것도 아닌 평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군 공식 매체가 먼저 행동하라고 촉구했다는 건 이건 대외적인 메시지가 아니란 뜻이죠? 정확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군사적 외부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군 내부 매체가 적을 먼저 파악하고 선제 타격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내부를 향한 칼날을 의미했습니다. 권력 투쟁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항상 그랬죠? 네, 피바람이 부는 대대적인 숙청이나 반대파 제거를 앞두고 권력자들은 항상 선수 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명분을 던져서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최근 로켓군 수뇌부를 비롯해서 고위장성들이 줄줄이 숙청된 상황에서 이 메시지는 군 내부의 대규모 정풍운동을 암시하는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이런 피말리는 권력투쟁 속에서 평소라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아야 할 원로들의 이례적인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철통 같은 검열을 자랑하는 소셜미디어 도우인에 돌연 후진타오 전 주석의 육성 신년 인사가 무삭제로 등장했거든요. 게다가 원자바오 전 총리가 내부 회의에서 경로했다는 루머까지 파다하게 퍼졌죠.
최고 권력자의 가족들이 캄보디아나 미얀마 같은 국경 너머의 어두운 이권 사업에 개입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는 내용입니다. 절대 권력이 지배하는 1인 체제에서, 그것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검열망을 갖춘 시스템에서 이런 민감한 이야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새어나온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네, 과거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만리방 화벽을 높게 쌓아도 권력 최상층부의 내부 잡음이 새어나가는 건 막지 못했나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고 권력자의 가족 문제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 이게 과연 단순한 검열 시스템의 누락일까요? 아니면 체제 내부의 통제력이 현저히 상실되고 있다는 거대한 균열의 증거일까요? 저는 그 균열이 이미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권력층에서 거리의 시민들에게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위로부터의 균열만큼이나 아래로부터의 분노도 임계점을 넘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거리의 상황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최고의 층이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 거리에서는 진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앞서 베이징에 총성 소문이 돌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폭죽방위전이 일어났죠. 네, 춘절 폭죽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경찰의 통제선을 무너뜨리고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자료에 묘사된 현장 영상을 보니까 경찰들이 그 군중의 숫자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이른바 폭죽방위전을 단순히 명절에 유의를 즐기지 못하게 해서 화가 난 군중 심리로 치부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대중은 극심한 소득 감소와 실업의 공포 속에 짓눌려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고통 속에서 억눌려왔던 분노가 폭죽이라는 상징물을 통해 폭발한 거군요. 맞습니다. 경찰이라는 국가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경험을 수만 명의 군중이 현장에서 공유했다는 것. 이것은 체제에 대한 집단적 저항의 리허설과도 같습니다. 난징의 순원능묘에 모인 인파들을 보십시오. 그 현장고 대단했죠. 단순한 경제적 불만을 넘어선 구호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들은 민주, 민생, 그리고 천하는 만인의 것이라는 뜻의 천하위공을 외쳤습니다. 민심의 방향이 단순한 불만을 넘어선 체제의 근본을 향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저항이 거리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식인 사회에서도 정면으로 직격탄이 날아왔습니다.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현 정치 엘리트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당신들의 아버지는 그저 산을 차지하고 왕행세를 한 산적일 뿐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70년대생 엘리트 정치학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지식인 사회의 인내심도 바닥났다는 뜻 아닐까요? 레이 교수의 발언은 현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창립 서사를 정면으로 타격한 겁니다. 통치의 근간은 우리가 투쟁과 혁명을 통해 합법적으로 국가를 쟁취하고 인민을 구원했다는 역사적 정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당성을 완전히 부정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황허강이나 타이산 같은 자연은 원래 있던 것이고 당신들 아버지는 그저 폭력으로 남의 땅을 빼앗은 산적 무리에 불과하다며 그 서사를 완전히 해체해버렸죠. 대중 앞에서 국가 권력의 핏줄을 도둑질로 규정한 이 사건은 현재 통치 엘리트들이 얼마나 깊은 정당성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상적 근간이 흔들리고 민심이 들끓으니까 배를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최근 린샹리 런민대 총장, 이강전 인민은행장, 왕룽전 광동성 정협주석 등 고위급 관료들의 낙마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른바 반라 관료, 즉 겉으로는 체제에 충성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녀나 재산을 이미 해외로 도피시킨 인사들이라는 점이죠. 네,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고 반부패의 칼날에 휘두를수록 엘리트층의 엑소더스, 즉 대탈출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꽉 찐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는 형국입니다. 체제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언제 숙청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팽배해지니까 엘리트들마저 살 길을 찾아 흩어지는 거군요. 엘리트층의 분열과 자본의 이탈은 권위주의 정권 붕괴의 아주 전형적인 전조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왜 평범한 시민들은 경찰의 통제선을 뚫고 지식인들은 목숨을 건 비판을 하며 엘리트들은 도망치는가? 그 모든 위기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 가장 본질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가장 참담했던 부분이 바로 경제 위기를 다룬 세 번째 섹션이었죠. 평범한 시민들의 인터뷰가 정말 가슴을 찌르더군요. 저도 봤습니다. 한 남성이 텅 빈 야시장 거리를 보여주면서 주변 가게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집에 쌀이 떨어졌다고 절규하더라고요. 행복하냐고. 먹을 게 없는데 행복하고 자시고 할 게 어디냐. 이런 현실적인 분노였죠. 택배 수령소마저 문을 닫은 거리에서 사람들은 내일을 꿈꾸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버티는 생존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당국이 발표하는 공식 지표와 대중이 체감하는 현실의 괴리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2025년 공식 GDP 성장률이 5%라고 주장했지만 UBS나 골드만삭스 등 외부의 냉정한 분석기관들은 2026년 성장률을 4.1%에서 4.8% 사이로 줄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수치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일자리와 인구 구조의 붕괴입니다. 청년 실업률 데이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당국은 17% 내외라고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50%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네, 2026년 한 해에만 무려 1,200만 명의 대졸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1,100만 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현정의 구직자들이 느끼는 다급함은 이른바 공장 취업 오플런 현상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춘절 명절이 채 끝나기도 전인 정초 7일 8일 만에 쓸만한 공장의 일자리가 꽉 차버린다고 하죠. 고향에 조금만 늦게 머물다 출발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께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캐리어를 끌며 도시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과거에는 번듯한 사무직이나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던 사람들까지 몽땅 공장 생산직으로 몰리면서 경쟁이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치명적인 구조적 붕괴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던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입니다. 가계 자산의 70%가 묶여있는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내수가 완전히 얼어붙었죠. 그리고 둘째는 개요에서 명시된 아주 중요한 데이터죠. 2026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3%를 돌파했습니다. 23%면 완벽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한다는 건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의 공장이라는 성장 모델이 완전히 수명을 다했다는 선고와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실물 경제는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오르고 부동산 대출 이자 등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어려운 용어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거죠.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으면 고향 농촌으로 돌아가 밭이라도 일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농민공들은 농촌에 돌아갈 땅도 도시에 남을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중년 가장들은 부양해야 할 노부모와 자식, 갚아야 할 대출금만 남은 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들이 이런 식으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 생존의 임계점이 돌파되면 과거 왕조를 무너뜨렸던 대규모 농민봉기와 같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부 압력이 끌어오르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부에서도 숨통을 강하게 조여오고 있습니다.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죠. 2월 17일에 폴란드에서 발표된 조치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네, 폴란드 군사기지에 첨단 센서와 장착된 중국산 스마트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는 소식이었죠. 이 사건은 첨단 기술 시대의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요즘 출시되는 스마트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고성능 카메라, 라이다 센서, 위성 통신 장비까지 장착된 움직이는 거대한 데이터 수집 장치입니다. 폴란드군은 이런 차량이 군사구역을 돌아다니면 부대의 위치나 내부 구조, 군사들의 이동 패턴 등 민감한 안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서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과거에는 민간 기업이 파는 자동차와 국방 안보의 영역이 나뉘어 있었지만 이제는 민군 융합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경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안보의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 아닙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폴란드 신차 시장에서 중국산 브랜드 점유율이 8%를 넘길 정도로 가성비를 인정받았는데 안보를 이유로 이런 강력한 금지령을 내린 거죠. 이게 폴란드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죠. 발트 3국이나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로 이 조치가 도미노처럼 번진다면 가뜩이나 내수 부진으로 수출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경제에는 그야말로 거대한 장벽이 세워지는 셈입니다. 거기에 더해 지정학적 압박의 스케일을 키우는 미국의 과감한 행보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이
이란의 코앞인 중동 지역으로 전진 배치되었고,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저돌적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는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넘어 전 세계 권위주의 독재 정권들에게 다음 타겟은 바로 너희일 수 있다는 엄청난 심리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기술 수출이 막히고 미군 항모가 압박해 오는데, 안에서는 경제가 무너지고 시민들이 체제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립무원의 상황이 내부 그리고 나아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내과 현상, 중국어로는 내주안이죠. 그렇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파이가 줄어들고 성장이 멈추면 한정된 자원을 두고 내부에서 극도로 소모적이고 치명적인 경쟁이 벌어집니다. 일자리 하나를 두고 수십 명이 피 터지게 싸워야 하고, 관료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짓밟게 되죠. 이익 국가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응축된 불만과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언제 외부를 향한 공격성으로 분출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단순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직결된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을 통해 해부해본 자료들의 핵심을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역사적으로 건의후의 정권이 붕괴하는 과정에는 5가지 공통된 요인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네, 벼랑 끝에 몰린 극심한 경제 위기,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대중의 사회적 불안, 권력을 쥐인 엘리트층의 엑소더스와 분열, 통치 서사의 정당성 상실, 그리고 숨막히는 외부 세계의 압박이죠. 놀랍게도 2026년 현재 우리가 분석한 상황은 이 5가지 치명적인 위기가 다양한 형태로 동시에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 5가지 요인이 기어 하나하나가 맞물리듯 거대한 위기의 태엽을 감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저희가 전달해드린 내용은 주어진 정보와 현상들을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특정 입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체스판의 다음 수를 생각해볼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의 뇌리를 자극할 날카로운 화두를 하나 던져주시죠. 현재의 상황을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압력밥솥과 같습니다. 여러분, 당국은 디지털 감시와 무력이라는 고강도 통제의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고 지금 당장 터져나오려는 뚜껑을 간신히 닫아두고 있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네요. 하지만 최고 지도자의 사연임 여부가 걸린 2027년 당대회라는 거대한 정치적 허들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꽉 막힌 압력밥솥에 오늘 우리가 논의조차 하지 못했던 예측 불가능한 아주 작은 외부의 충격, 이를테면 우발적인 국경의 국지전이나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전염병 같은 변수가 가해진다면 과연 이 거대한 통제 시스템은 그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산산조각이 나고 말까요? 정말 묵직하고 서늘한 질문입니다. 억눌린 압력은 결국 어디론가 분출되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다룬 심층 분석의 내용 중 어떤 장면이 여러분의 뇌리에 가장 깊이 박히셨습니까? 혹은 앞으로 이 팽팽한 긴장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 예상하시나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다양하고 예리한 통찰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시각이 이 퍼즐을 완성하는 또 다른 조각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